안녕하세요, 블루문입니다. 디지털 전자회로 기초부터 설계까지 과정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부터는 조금 설명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가야 할 내용들이. 오늘 배우실 것은 꼭 기억해야 할 공식과 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그 다음 필요한 도구들,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공식. 사실 회로 설계에서 공식이 꽤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메 법칙. V는 IR. V는 IR. 많이 기억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통 배우시고 대학교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죠. VNIR, 오메 법칙입니다. 또 약간 바꾸면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음 강의에서 아마 계속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의도 그리고 또 그 다음 강의, 그 다다음 강의 계속 쓰게 될 공식이에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두 번째, 전력 계산식이에요. P는 VI. 아니 이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 두 가지 공식을 왜 꼭 기억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공식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메 법칙, 전력 계산식 이 두 가지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에는 전체 회로 설계, 지금 디지털 회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회로 설계 프로그램, 그다음 기판 설계 프로그램, 그다음 MCU가 들어가는 경우 CPU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일종의 CPU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CPU하고 롬하고 사실 합쳐져 있는 경우니까 MCU의 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구물 설계 프로. 이 기구물이라는 거는 어떤 케이스, 그다음에 회로가 들어가서 어떤 장치돼야 할 어떤 장비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껍데기 설계하는 거죠. 그런 설계 프로그램, 문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거꾸로 가볼게요. 문서 프로그램. 네, 형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용어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건 사실 실무에 들어가셔서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쓰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대기업은 어차피 자체적인 전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에 의거해서 문서를 업로드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중소기업 또는 신흥 벤처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워드를 많이 써요. 엑셀도 쓰고요.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좀 씁니다.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렇게 회사들에서 많이 쓰지는 않아요. 워드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안 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쓰는 회사들도 있긴 한데 설계 파트에서는 파워포인트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기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기구물 설계 프로그램, 기구물 설계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린 기구물은 껍데기 바디 설계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2D나 3D 프로그램들을 써요. 보통은 2D도 많이 쓰긴 하는데 3D도 좀 생각보다 많이 쓰시더라고요. 특히 실장 설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실장 설계한다고 하는데 이 실장 설계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여기도 있고 이것도 실장 설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장 설계라고 하는 건 조금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2D나 3D 프로그램을 쓰고 2D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토캐드 씁니다. 오토캐드가 예전부터 오래전에 많이 썼던 거고요. 여기서 DWG 파일, 그다음 DXF 파일 이런 거 쓰는데 DWG보다는 DXF를 좀 더 많이 써요. 오토캐드 드로잉 화면 파일로는 DWG를 많이 쓰는데
문서 호환성에서는 DXF 파일이 호환성이 높아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3D웍으로는 솔리드웍을 많이 쓰고 프로이, 한국에선 프로이도 꽤 쓰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 큰 회사 카티아 뭐 이런 것들도 쓰고 기타 많습니다. 3D 설계 프로그램들은 요새 좀 구글에서 만들어서 스케치업 이라는 프로그램도 요새 조금씩 쓰고 있는데, 스케치업은 솔직하게 기구물 설계 프로그램이 좀 적합하지는 않아요. 써본 바로는 뭐 건축 설계나 뭐 그런 것들에 좀 쓸 수는 있는데, 기구물 설계는 이제 생각보다 좀 복잡한 요인이 많아서 잘 쓰지는 않고요. 저는 참고로 솔리드웍 말고 솔리드 엣지라는 거를 좀 썼습니다. 이건 각자 취향에 맞는 거 쓰기도 하는데, 보통 회사에 있는 시스템, 회사에 있는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을 쓰게 돼 있어요. 대부분 오토캐드 파일 많이 쓰시고요. 물론 오토캐드도 3D 작업 다 합니다. 저도 예전에 오토캐드로 3D 모델링 하고 다 했으니까 가능한데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3D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2D를 기반으로 3D를 구현해놓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나서 3D 설계는 또 3D 설계 나름대로 따로 배웠어요. 공부 따로 해서 실무에 적용했고,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CU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CPU 프로그램, 나중에 이제 좀 구분을 하긴 하겠지만 일단 CPU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MCU인데, MCU에 들어가는 롬 개발 프로그램으로 보통 많이 쓰는 게 어셈블러.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자주 쓰기는 하지만 그걸로 전부 짜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셈블러 한번 해석하는 것 자체가 코드 라인 바이 라인 추적해야 하고 막 되게 복잡해서 잘 안 쓰고요. C 언어 많이 쓰고, 요새는 뭐 C++도 조금씩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C++ 저는 별로 비추 특정한 경우 아니면 잘 안 쓰려고 해서 좀 그렇고요. 이건 나중에 또 뭐 MCU 쪽 가면은 그 코너 들어가면 아무 그때쯤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기판 설계 프로그램, 우리가 회로 기판, 인쇄 기판이죠. 네, 구글에서 검색했습니다. 회로 기판,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선 막 그려지고 있는, 이거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기판들 설계하는 프로그램, 뭐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쓰는 게 페이지, 파워PCB라고 하기도 해요. 뭔 관계였는지 좀 다르게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근데 하여튼 페이지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요. 페이지도 쓰고요. 피캐드 파일로도 씁니다. 기타 오어캐드 툴도 있고 뭐 3D 툴도 있어요. 근데 보통 국내에서 설계 프로그램으로 회로 기판 설계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야. 특히 중소기업 이하는 페이지를 거의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피캐드는 회로 설계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어져요. 회로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회로 설계 프로그램, 이런 회로드들 그릴 때 쓰는 프로그램이 회로 설계 프로인데, 학생 신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오어캐드, 그리고 회사에서 고전적으로 많이 쓴 게 피캐드입니다. 사실 P-K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피캐드 이게 고전적으로 좀 쓰던 거예요. 기타 등등등 있습니다. 사실 회사마다 다 달라요, 쓰는 프로그램이. 오어캐드 같은 경우는 기판 설계할 때 단점이 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변환해서 페이지로 넘기거나 뭐 그런 건 좀 복잡한데, 오어캐드는 학생 때 무료 버전을 좀 쓸 수 있어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50 노드였나? 뭐 제한은 있긴 있어요. 프리웨어는 아니고 이제 데모 버전식으로 쓸 수 있는 노드 수가 좀 제한이 있겠는데, 하여튼 오어캐드는 그래서 학생용으로 좀 많이 풀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피캐드는 좀 그거 다르게 좀 그렇지 못했었고,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오어캐드로 작업 많이 했고, 회사에서는 피캐드로 작업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회사들도 오어캐드 많이 쓰고요. 피캐드도 여전히 쓰는 회사들 씁니다. 이건 회로를 오래전부터 했던 회사들은 피캐드 좀 많이 써요. 근데 신형으로 가서 오어캐드 많이 쓰고, 그 외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어캐드사에서도 회로 기판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버전들은요. 또 서로 연결돼 있어서 기판에서 어떤 작업이 좀 변화가 됐다, 설계 사항이 변화됐다면 회로에도 반영된다던가 뭐 그렇게 돼 있고요. 피캐드도 마찬가지. 회로 기판 설계하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그쪽에서 변화가 되면 회로도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피캐드는 좀 예전부터 그 기능을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오래돼 좀 몇십 년 이상 했던 회사들은 피캐드를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게, 피캐드 자체에서 도면 설계하고 아트웍이라고 해서 기판 설계하는 거, 보통 아트웍이라고는 아트웍까지 같이 끝내는, 뭐 그래서 피캐드를 좀 더 유용하게 썼고요. 그에 비해서 페지라고 하는 거는 아트웍이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페지가 조금, 그러니까 피캐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페지에서는 좀 자동으로 해줘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어서. 그러나 각 설계 프로그램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런 게 있고요. 회로도 결과물로 볼 때는 오어캐드하고 피캐드하고 약간의 표현법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사실 표현법 차이는 있는데, 실제로는 딱 보면 누구든지 딱 그냥 알아보는 정도예요. 단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표현한다,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요새 피캐드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회로도가 A라는 노드에서 여기 A1이라는 노드로 가고 B라는 핀의 데이터가 B1으로 넘어갈 때, 오어캐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면은 그냥 서로 다른 선이에요. 근데 피캐드는 요거는 교차점이 서로 만나는 거고, 오어캐드는 여기에서 서로 만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통 이렇게 점 표시를 합니다. 정션이라고 하는데 정션 포인트를 표현을 하고요. 오어캐드는 이런 식으로 되고, 피캐드는 보통 이 경우는 해석이 조금 애매하니까 피캐드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돼요. 좀 더 알아보기 쉽죠. 이렇게 교차하는데 두 선이 교차를 지나가는데 이게 만나는 놈이냐 아니면 안 만나고 건너가는 놈이냐, 서로 다른 놈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때 피캐드는 좀 더 가시적이고요, 보기에 편하고 오어캐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두 프로그램이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피캐드를 쓸 수도 있고 오어캐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학생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어캐드가 좀 더 구하기 쉽기 때문에 오어캐드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했을 때도 오어캐드로 많이 하고요. 특히 벤처들 같은 경우는 학생 시절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어캐드로 좀 더 많이 작업을 합니다. 실무에선 둘 다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제 필요한 공구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부터 인터넷에 좀 많이 보겠습니다. 자, 뭐 많아요. 인두 스탠드, 앞제공기, 송진, 핀셋, 니퍼, 테스트하기 오실, 뭐 기타 등등. 기판도 브레드보드 맞는 기판, 변환 기판, 그 외에 뭐 제도용 공판, 루페, 스탠드 조망 등등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좀 많죠. 처음에 준비할 게 좀 많아요. 하다 보면은. 제가 즐겨보던 사이트가 엘레파츠인데, 엘레파츠 말고 IC뱅크도 있고 뭐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참고할 때. 참고로 엘레파츠는 부품 구분은 잘 돼 있는데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예, 조금 높은 편이고 소량 사실 때는 좀 불편해요. 가격이 높아서. 그러나 뭐 찾아보고 하는 데는 좀 레퍼런스 사이트로 볼 때는 괜찮아요. 여기서 공부를 좀 볼게요. 공부에 인두 랍댐 좀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첫 번째 인두와 인두 스탠드. 이 도구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처음 준비한 분들한테. 자, 인두 TV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인두기 끝에 달린 겁니다. 자, 인두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하코 인두기가 좀 산업에서는 좀 많이 쓰여요. 하코 일본 회사였나? 뭐 그럴 거예요. 가격이 좀 있습니다. 하코는. 근데 제품은 괜찮아요. 써본 입장에서는 뭐 저는 하코 꼭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격 대비 메리트가 그닥. 예. 제가 좋아하는 인두기는요, 터보 달린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 일반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권총형이라고 하는데, 되게 편해요. 손으로 잡고 있으면은. 근데 실제로 납땜해 보면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막대기형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경험치예요. 제가 지금부터 도구 설명드리는 것도 다 경험치고. 세라믹 인두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막대기 끝에 보시면은 이거 스위치 한 달렸죠. 이 터보 스위치예요. 순간적으로 열을 쭉 올려줘요. 가열해야 할 때 특히 인두기 처음에 콘센트 꽂아놓고 가열하면은 터보 기능이 없으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한 1분 정도. 경우에 따라서 막 어떤 인두기나 5분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터보 누르면, 터보는 이렇게 20초 이상은 누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한 10초 단위로 끊었다 나거든요. 한 2번 정도 하면 원하는 온도 딱 올라와요. 그래서 터보 빨라요, 작업이. 그리고 열이 좀 많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하다 보면 그럴 때 한 번씩 눌러갖고 열을 좀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터보의 세라믹 인두기, 아니면 터보 인두기, 그냥 그런 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인두기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인두 팁이라고 하죠. 인두 팁. 휴대용은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두 팁인데 이렇게, 이건 하코 모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두기 살 때 인두기 맞는 팁을 써야 돼요. 이게 다 달라요, 사이즈가. 뾰족하게 이렇게 나온 애가 있고 뭉퉁그려서 나온 애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건 칼팁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칼 모양이다 돼 있어서 커터칼 생각하시면 돼요. 커터칼 모양이라서 칼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뭐 세라믹 뭐 이렇게 모델명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반 용어는 칼팁입니다. 이건 IC 여러 개 핀을 한 번에 지진다고 하는데, 한 번에 가열해서 작업할 때 쓰라고 돼 있는데, 저는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칼팁 잘 안 쓰고요.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뾰족한 것도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것도 안 써요. 이거는 SMD 부품에서 저항이나 뭐 저기 캡 같은 경우 작업할 때 좀 편하라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의외로 저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일단 팁을 갈아 끼우는 것 자체도 번거롭고요. 팁별로 인두기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보통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큼지막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 보이는 그런 팁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디 쓸까요? 제가 쓸 텐데, 너무 뾰족한 거 말고 적당히 뾰족한 것들. 가장 사실 인두 팁을 갈아본 적이 없어요. 그 테스트 삼아 팁 갈아본 거 빼고 기본 팁은 조금 뭉뚱그려져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두툼해요, 조금. 그런 거 그냥 기본 팁 써서 쓰고요. 조금 두툼한 편이 나중에 작업이 더 편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뭐든지 손에 익숙해지면은 그걸로 사게 돼 있어요, 그거. 그래서 학생 때도 그걸 썼고, 졸업하고 회사 취업에서도 계속 다닐 때도 그런 거 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시면 좀 편하시게, 나중에 다 편한, 그거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른 실제로 회사들 가보면 대부분 그거 쓰는 이유가 그게 편하고 그게 좀 잘 맞으니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두 스탠드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인두기 팁을 납땜을 하다 보면은 많이 지저분해져요. 인두 납들이 많이 들러붙기도 하고, 송진 페이스트라고 하는 게 뭐 있기도 묻고 해서, 인두 팁을 클리닝 할 때 쓰는 스펀지인데, 저도 써 있습니다, 여기. 안 써놨구나. 예. 스펀지는 사실 필수품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하나 사세요. 근데 하나 사면 진짜 오래 써요, 이거는. 몇 년 쓰니까. 잘 안 갈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요, 급할 때는 휴지, 두루마리 휴지 있죠? 그거 이렇게 쭉 해갖고, 대충 뭉쳐갖고, 물 좀 묻혀갖고 여기다 놓고 써요. 현장 다닐 때는 현장까지 스펀지 갖고 다니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 휴지 좀 구해갖고 화장실 휴지에다 물 좀 묻혀갖고 놓고 막 인두 팁 닦고,
뭐 전문적으로 하는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인두팁에 그렇게 물이 묻으면은 인두팁이 빨리 노화가 된다 어쩐다 얘기를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시는데, 예, 제가 써본 말로는 그것 때문에 이게 녹슬어서 못 쓴다?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 한 5, 6년 작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두팁 하나로, 예,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인두기가 망가졌죠. 예, 하도 많이 써갖고. 그 다음에 납땜을 하고 나면은 납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납 제거기는 여기 있네요. 납 제거기. 이게 부품을 제거해야 할 때 쓰는 거. 알루미늄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잘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 힘셉니다 이거 생각보다. 근데 단점이 있는 게 안에 이렇게 쭉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돼요. 그럼 이 뒤에 뚜껑을 돌려서 열고, 그 다음에 납을 톡톡톡, 예, 책상에 쳐갖고 빼고, 쓰레기통에 쳐서 빼고, 구멍에도 조금 막히는 경우 있어요. 뭐 일자들하고 작은 거, 뭐 십자나 그런 걸로 꽂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클립 있으면 클립으로, 예, 클립 펴갖고 쑤셔갖고 빼기도 하고. 사실 전문 툴은 있어요 이거용으로 또.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돈 들여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죠, 여기. 얼마 안 돼요. 2,300원 뭐 이러긴 하는데, 클립 얼마 싸요, 클립. 종이 클립. 그거 펴갖고 그냥 꽂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납 흡입기하고 보조적으로 같이 쓰는 게 납 흡입 테이프입니다, 이게. 요거. 구리 테이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SMD 부품을 납 흡입기로 하기는 그렇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그 뾱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용어가 좀 그래요. 근데 납 흡입기로 쭉 빨아들인 다음에 마지막에 클리닝 해줄 때 요거를 놓고 인두기로 지져갖고 클리닝해서 납이 쭉 타고 올라가거든요. 붙거든요. 붙은 데는 커터로 잘라내는데, 그렇게 해서 쓰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SMD 부품 자체 핀 위에다가 이거 올려놓고 인두기로 지져갖고 뭐 납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 있으면 편해요. 또 생각보다 오래 쓰는 편이라서 하나 갖고 이렇게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되고요. 비싸지 않아요. 이거 뭐 개당 1,200원, 비싼 데가 한 1,500원 받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빼본 게 송진 페이스트. 네. 송진 페이스트 볼게요. 납 페이스트가 같은 카테고리인데, 납을 좀 설명해야겠네. 유연납이 있고 무연납이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무연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납도 두께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거든요. 보시면 1mm짜리, 1.2mm짜리, 0.5mm짜리 있는데, 0.5mm나 0.4mm 이런 거는 비싸요 생각보다. 같은 그람이라도 보면 23,000원, 26,000원 이렇게 하죠. 1mm짜리, 1mm짜리 왜 이렇게 비싸? 그람 수가 많네요. 작은 거 볼까요? 실납에서 그냥 일반 실납 같은 경우는 한 뭉탱이 사면은 한 몇만 원 해요. 일단 두꺼운 걸로 하고 큰 거 사고, 작은 거, 이런 작은 걸로 200g 뭐 이렇게 200g도 많은 편인데, 사실 조금 사시면 돼요. 조금 작은 거는 주로 많이 쓰지 않아요 생각보다. 대신 이렇게 통에 담겨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가격 대비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페이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노란색 저기 고체인데 안에 열어보면은 설명되어 있나? 없네요 따로. 딱 이거 이건 일본 거네. 하여튼 뭐 페이스트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페이스트를 언제 쓰느냐? 인두기를 갖고 납땜 하다 보면 인두의 끝에 이제 지저분하니까 인두 스탠드에 아까 있던 그 스펀지나 뭐 급할 때는 휴지 뭐 그런 거에다 이렇게 클리닝을 하거든요. 닦아요. 쓱쓱쓱 닦으면 닦아지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은 바로 납땜을 하면은 인두기 끝에가 납을 하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열된 인두기를 이 페이스트에다 한번 싹 칙 하고 꽂습니다. 살짝. 그럼 연기 픽 나요. 냄새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 흔히 아시는 납땜하는 냄새예요. 그게
그게 사실은 송진이 타는 냄새인데 지금 송진을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부터 송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송진인가 보다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재료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이 페이스트 냄새인데, 인두가 납 자체는요 기판에 바로 잘 안 붙어요 원래. 그래서 기판에 붙이기 위해서 실납이라고 하는 그 실납의 중심에 이 페이스트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좀 그래서 말 그대로 페이스트가 원래 풀이잖아요, 풀. 그래서 그게 녹으면서 같이 기판의 구리 부분에 싹 코팅이 되고 납이 거기에 올라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SMD 부품 같은 경우에 부품 삽입할 때 그냥 납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트를 한번 발라주고 납땜하게 돼 있거든요. 공정이 그런 식이에요. 일단 칙 하고 뿌려서라도 이렇게 페이스팅을 하고 납을 한번 납 솔더링 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를 클리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SMD 바로 치고 클리닝 들어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요. 일단 실납에는 페이스트 성분이 있는데 실납의 페이스트 성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인두기에 있는 인두기를 이 페이스트에다 꽂아요. 살짝 칙 하고, 사보면 알아요. 너무 설명 말이 복잡한데 칙 꽂아갖고 그건 다음에 납땜을 하면 납땜이 잘 돼요. 역으로 여기서 납을 제거할 때도 잘 제거가 안 될 때는 페이스트를 살짝 묻혀서 납을 인두기로 찢어주면은 납이 잘 제거가 잘 돼요. 네, 그런 다용도로 씁니다. 이게 붙일 때 뗄 때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두기를 클리닝을 하고 나면 페이스트를 한번 딱 묻혀줘야지 납땜하기가 편해요. 그건 그냥 팁이에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페이스트를 생각보다 씁니다. 네. 볼게요. 핀셋 니퍼. 뭐 이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드라이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네요. 핀셋. 핀셋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전기 방지 핀셋, 뭐 정밀집게 핀셋, 뭐 진공. 뭐 솔직히 뭐 학생 신분에 이런 거 쓸 필요는 없고요. 솔직히 나는 이거 불편하던데 써보니까. 스테인리스 핀셋 뭐 이 정도면 돼요. 이스트 세프티하고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게 좀 나아요. 그 다음에 핀셋 종류는 이런 일자 핀셋도 괜찮은데 실제로 해보면 끝에가 이렇게 살짝 휘어진 애들이 있어요.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이게 좀 편하게 썼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회로할 땐 이런 식 썼고, 일자 핀셋은 생각보다 좀 인두하면서 쓰기는 좀 불편한 면이 있어서 조금 비추. 그러나 핀셋 중에 주의하셔야 할 거, 사람마다 취향이긴 한데 이렇게 끝에가 뭉퉁한 거는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핀셋은 뾰족한 걸로, 이렇게 뾰족한 거가 훨씬 좋습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쓰던 도구 있으면 계속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퍼 설명드리면 되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니퍼는 여기 싸요. 범용 중에 커터칼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커터칼은 좀 더 칼을 할 때는 니퍼는 요 플라토코가 가장 흔하게 구하실 수 있는 니퍼인데요. 가장 플라토게 가장 뭐 이렇게 뭐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데 저는 써보면 안 좋더라고요. 플라토를 이렇게 얕보는 건 아니고요. 플라토 니퍼 중에 저런 니퍼 말고 이런 니퍼는 사실 지금 회로 쪽에 좀 불편하고요. 요거 있어요. 엑소 거 니퍼.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열 처리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빨 나간다고 하는데 이가 잘 안 나가요. 이게 이거 설명은 뭐고 저쪽 리드 커팅용 써있는데 이 끝에를 많이 써요. 사실 중간에 쓰는 것보다 생각보다 끝에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플라토 거는 약간 그 파란색 플라토 거는 끝에가 잘 나가요. 열 처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열이 조금 처리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군데가. 그래서 저는 이것도 써보고 둘 다 써보니까 밑에 있는 요게 조금 가격은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차이 있는데 요게 좀 좋았고, 흔히 알고 있는 니퍼 이거는
디지털 회로 할 때는 잘 안 쓰고 전기 작업 그런 거 하실 때 좀 조금 두꺼운 거 할 때 그럴 때 좀 쓴 편. 이것도 써봤는데 뭐 장시간이면서 피로 절감 손잡이인데 뭐 모르겠어요. 립밤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인두도 써야 하고 뭐도 써야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설명드리면 스트리퍼라는 게 있어요. 전선 피복 벗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긴 거 스트리퍼가 있는데 사이트 안 뜨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넣고 뭐 딱 누른 다음에 쭉 빼면 피복이 벗겨지는 건데, 스트리퍼가 대학교 처음에 제가 회로 실습할 때, 그러니까 연습하고 할 때는 스트리퍼를 좀 썼어요. 편했거든요, 쭉쭉. 근데 시간 지나니까 필요 없더라고요. 귀찮아요. 일단 손 도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니퍼로 그냥 다 끝내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은 피복을 내가 얼마큼 눌러야 하는지가 감이 와요. 하다 보면 니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적당히 누르고 쭉 빼면은 피복이 쭉 벗겨져요. 그냥 그렇게 쓰고, 피복 진짜 두꺼운 애들은 커터칼로 슥슥슥 주위 잘라갖고 그냥 손으로 잡아 당기면 또 빠져요. 일반 우리 가정용 전기 220V 선 있죠? 뭐 컴퓨터 코드 선 같은 거 좀 굵은 거 칼로 주위 커터칼로 살살 흠 내준 다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쭉 빼면 쭉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속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니퍼로 그냥 쓱 잘라. 익숙해지면 그냥 그게 편해요. 굳이 스트리퍼 왔다 갔다 안 해요. 처음에도 스트리퍼 쓰실 분이고 나중에 그렇게 되고요. 됐고 뭐 기본 공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릴 게 테스트하고 숫자국 공부에서 조금 있는데, ASD라는 게 있어요. 정전기 방지 손목기 이런 게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도 몸으로 샀었는데 결국 쓰질 않더라고요. 실무에서는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전기에 민감한 기판 작업할 때, 그런 칩을 작업을 할 때는 정전기 방지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ESD 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정전기 방지 띠를 손목에 쥐고 그 다음에 이 클립을 접지선 같은 데 잡게 돼 있어요. 정전기 흡입할 수 있는 접지선 거기다 꽂아 놓고 작업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ESD 스트랩 자체를 안 하고 작업한 게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칩이 망가지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민감한 칩을 안 다뤄서 그런가? 뭐 다루긴 다뤘었는데도 그랬던 적은 없거든요. 굉장히 비싼 인체 신호, 사람 몸에서도 전기적인 신호가 나오는데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증폭시켜주는 칩을 쓸 때도 그 칩 설명에는 분명히 ESD 스트랩을 끼고 하세요 써 있는데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때는 ESD 스트랩 자체를 살 돈도 없었고, 솔직히 얼마 안 하죠. 2,000원. 그때는 이게 2,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인가 했었어요. ESD 스트랩이 비쌌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구할 사실 용돈이 많지가 않아서 구하지 못해서 그냥 했었는데, 칩이 망가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짓거리 하다가 망가뜨리기만 했죠. 하여튼 뭐 실무에서는 필요합니다. 이게 공정에서 공정 설계 체크하고 뭐 하는 그런 거 할 때 이 방지 스트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게 돼 있는데, 연습할 때, 학교에서 연습할 때 ESD 스트랩은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많아요. 뭐 정전기 방지 매트 막 이런 거 있는데요. 사실 그 핸드폰 AS 센터 가보면 핸드폰 AS 하시는 분들이 밑에다 녹색 기판 하나 꼭, 녹색 기판, 녹색 뭐 이렇게 하나 놓고 고무판 하나 놓고 하죠. 뭐 작업하잖아요. 그게 다 이게 정전기 방지 고무 매트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솔직히 학생 때는 정전기 방지 매트 15만원, 20만원, 뭐 10몇만원 이런 거 어떻게 사요? 문구점 가면은 저기 건축과 그 친구들을 쓰는 이렇게 고무판이 있어요. 그냥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눈금 그려져 있는 고무판, 그거 하나면 짱입니다. 진짜 뭐 칼질해도 되고요, 기판 작업할 때도 됐고, 인두 작업할 때도 솔직히 인두 되면 녹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바로 녹진 않아요. 그게 짱이에요.
그런 거 쓰세요. 그냥 그냥 책상에다 하지 마시고, 책상 그래봐야 불편하고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판 하나는 이렇게 깔아놓고 하시면 좋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무용 고무판, 그런 거 제도용 고무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쓰시면 돼요. 그런 거 하나 깔아놓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 외 용품에 써있네요. 제도용 고무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중간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스탠드 조명. 조명 얘기를 할게요. 전자제품을 하다 보면은 핀 간격을 잘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위 조명이 너무 어두우면은 SMD 부품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칩 부품들, 핀이 굉장히 작은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 납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은 조명이 너무 어두우면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하는 사무실들 보면요, 실제로 테스팅하고 하는 사무실들은 조명을 너무 어둡게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밝게를 항상 해요. 그리고 그 조명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보조 조명을 항상 씁니다. 그래서 스탠드 조명들을 보통 써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그냥 책상에 쓰는 스탠드를 쓰기도 해요. 저도 실제로 그걸 썼으니까. 좀 잘 갖춰진 데는 이렇게 자유롭게 꺾이는 그런 스탠드도 쓰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쓰는 마트에 파는 그런 스탠드, 조금 조도를 좀 더 올려줄 거니까 그런 그냥 스탠드 하나 있으면 훨씬 편해요. 루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루페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눈에 이렇게 꽂고 보석 감정할 때 쓰는 뭐 그런 거 같이 생겼는데요. 루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확대경이에요. 뭐 이렇게 생겨 있는 좀 확대경, 스탠드식 확대경도 있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뭐 8만원, 10만원 막 그래요. 여기는 이제 뒤에 조명도 있고요. 그래서 스위치 달려서 조명 켜지고 기판 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도 있는데, 학생신분에 이런 비싼 것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루페도 비싸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런 루페도 2만원 막 이래요. 별거 아닌데, 확대용인데 그런 거 사실 눈 아예 진짜 나쁘신 분 아니면은 그냥 눈으로 봐도 보여요, 어지간한 부품들은. 근데 좀 정밀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괜히 이런 사이트에서 비싼 뭐 이런 거 막 사지 마시고요. 그냥 문방구 가서, 마트 가서 확대경 사세요. 볼록 렌즈. 그게 짱입니다, 진짜. 저 써본 거니까 써봤더니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생긴. 그냥 싸죠. 이런 거는 뭐 7,000원. 이런 거 쓰세요. 고성능도 필요 없어요. 2배만 돼도 충분해요. 사실은 두세 배만 되면은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뭐 4배 이런 거 싸잖아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능은 똑같거든요. 이거 눈으로, 사실 이거는 기판의 부품 위에다가 PCB 위에다가 그 부품 실장하고 납땜하고 나면 딱 부품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가 이렇게 밝게 되어 있는 게 주위 조명 때문에 잘 보이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밑에 또 이래. 여기 4번은 해결한 거고요. 도구 테스터기 오실로스코프 얘기를 할게요. 계측기 중에 하나죠. 테스터기. 멀티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멀티미터 중에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는데, 뭐 좋아 보이기는 아날로그가 좀 더 좀 있어 보인다고 해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디지털로 된 걸 사세요. 이런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시는데, 흔히 멀티미터를 테스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테스터기를 사시는데, 괜히 보시면 뭐 3만원부터 해서 뭐 가격이 천차만별에 10몇만원, 플루크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단 10만원 넘어가고요. 대부분이 뭐 회사도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학생 때는 여기 아날로그 있네요. 아날로그 쓰지 마시고 디지털 포켓 테스터기 10,000원대에서부터 하는 20만원대면 사요. 이런 거 13,000원 이렇죠. 이거 한번 볼까요?
교류전은 맥스 450이면요 실무에 쓰는 전압 어지간한 거 다 씁니다. 가정용 우리 한국에서는 220V, 산업용으로 쓰는 게 380V예요. 다 씁니다. 저항 체크 되고요. 도통 테스트 삑삑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삑삑이도 되고 오프 있고 DC, AC, 옴 아마 삑삑일 거예요. 삑삑이만 되는 건 조금 안 좋고요. 다이오드 측정되는 게 있어요. 다이오드 극성 잡아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극 나오는 거 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비싼 게. 좋은 공부는 사실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는 사실은 좋은데 학생 때는 그런 좋은 공부를 못 사니까 회사 취업하시면은 회사에 있는 걸 사시면 되고요. 벤처 창업했다. 그래서 처음 또는 뭐 개발실 처음 꾸린다. 뭐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조금 가격이 있는 거, 기능이 있는 것 좀 쓰세요. 그게 좋고요. 요건 있는 것 같아요. TK. 예, 있네요. 여기 오프, ACDC, 그 다음에 옴, 그 다음에 이게 통전 테스트라고 해요. 삑삑이라고 하는데 전기 전선이 올바르게 연결되는지 해서 또는 중간에 끊긴 게 없는지 보는 삑삑이 모드, 전기 잘 흐르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다이오드 모드, 요게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편합니다. 체크맨 많이 본 건데 하여튼 요 기능이 있는 걸로 사시면 돼요. 요게 가격 22,800원이네요 24,000원이 정가라는데 하여튼 뭐 참고하시고요. 테스터기 하나만 어지간한 거 다 합니다. 역시 어지간한 거 다 하고요. 다 못하는 거 있죠. 주파수 확인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오실로스코프죠.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도 레벨이 있어요. 대학교 실험실 가면은 보통 좀 있는 데가 저도 뭐 여러 군데 봤었는데 텍트로닉스, 네, 텍트로닉스 거 많이 써요. 대학교 연구실에서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텍트로닉스가 저렴하냐? 사실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왜 안 나오지? 텍트로닉스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많이 쓰고요. 학생 때는 오실로스코프 사는 거 자체가 진짜 돈 많아야 사죠. 뭐 돈 엄청 모으거나 알바 열심히 해서 모으거나 뭐 그런 건데 사실 뭐 솔직히 있으면 좋아요. 근데 학생 때는 없어도 그냥 없는 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펄스를 체크를 할 때 펄스를 만들어서 할 때요. 오실로스코프를 찍을 수 없으니까 신호 주기를 길게 해요. 그래서 전압이 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체크만 하고 신호를 실제로 원하는 신호를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단에서 그 신호를 그냥 쓰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 단에서 그걸 처리하고 하면서 마지막 결과물을 항상 봐요. 결과물만 보고 잘 되면 되는 거, 안 되면은 거꾸로 이제 하나씩 볼 수 있는 대로 찾아가죠. 이도저도 아니다. 아날로그식 신호를 보면 좋겠다 할 때는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이제 랩실이라고 해요. 대학원생 실험실 쫓아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학부생 실험실 있죠. 거기 얘기해서 거기서 테스트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선배 솔직히 대학원 선배한테 쫄라갖고 대학원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오실로스코프 빌려다가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도 했었고요. 회사 가서는 오실로스코프 있어서 회사 건 썼죠. 또 스코프도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데가 있고 좀 덜 알아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프로텍도 저렴한 편에 속해서 좀 쓰는 편인데 솔직히 그냥 디지털이라 일반 디지털은 100메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70만원 돈 많이 내려왔는데 이 정도 보급형이에요 이거는. 네,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좋죠. 갖고 있으면 좋은데 돈 있으면 사시고 돈 없으면 사지 마시고요. 사라고 강연 안 합니다. 그러나 테스터기는 사실 것. 전원 공급기 파워 서플라이 있습니다.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으나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요. 아답터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 PC 파워가 싸요. 한 5만원대 3만원대 하면 되니까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은 스위치 키면은 계속 돌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원래 메인보드에서 신호 주어갖고 파워 동작 공급하게 돼 있는데
그냥 그거 말고 무시하고 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 두 개 선 쇼트를 붙여갖고 하는 방법 찾아갖고 그냥 그런 걸로 합니다. PC 파워가 제일 좋아요. 써보면 250W, 300W, 500W도 있고 막 하니까 또 고압 필요할 때는 그걸 쓰고요. 그 외에는 SMPS라고 하는 파워 아답터, 예, 그거를 그냥 요새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 가격대가 옛날에 비쌌는데 그래서 뭐 한 2만 원대 뭐 그런 거 하나 사갖고 5V나 12V 나오는 거 사다가 그거 갖고 쓰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 아답터 쓰셔도 되고, 네, 아답터도 SMPS 아답터는 좋은데 아날로그식 트랜스포머 감겨져 있는 그냥 그 무식한, 요새는 SMPS 트랜스포머 들어가 있는 게 더 비싸긴 해요. 아마 그럴 거에 구리값이 많이 올라서 일단 뭐 그런 거 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기판 얘기 좀 할게요. 브레드보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험실에서 보통 쓰는 학부생들 실험실에서 처음에 회로 테스팅하고 할 때 브레드보드를 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써요 막 그러거든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브레드보드에는 보면 이렇게 두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이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5개씩 보통 있어요.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줄 5개는 같은 거예요. 이 줄 5개도 같은 거고 2개는 다릅니다.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요 다음 줄하고도 서로 다른 거예요. 2개가. 그래서 IC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이렇게 IC를 놓고 IC 핀들을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서로 쇼트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돼 있고 이 핀하고 이 핀하고 연결해 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전선을 꽂아 줍니다. 당연히 전선은 피복을 벗겨서 꽂아요. 끝에다가 너무 조금 꽂으면 피복을 작게 꽂으면 빼면 안 되고요. 뭐 한 2mm, 5mm였나? 뭐 3mm인가 하여튼 그 정도 이상 잘라서 꽂아야지 돼요. 보통 좀 여유 있게 빼요. 보통 한 5mm 이상은 피복을 벗겨 꼽는 식인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 첫 번째 핀 간격은 2.53mm 정해져 있고요. 이 53mm라는 건 2.53mm는 IC가 이렇게 있으면 IC 핀이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뭐 IC 핀, IC가 뭔지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고, 이 핀 간격이 핀에서 핀 간격이 2.54mm예요. 나중에 자주 쓸 수치인데 하여튼 2.53mm인데 요 간격으로 돼 있어요. 이 핀들 간격이. 그래서 여기 규격에 맞는 것만 꽂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제가 요거 굉장히 싫어하는 기판인데, 사실은 기판의 재활용 면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 IC를 뺐다 꽂아보고 다른 IC로 바꿔보고 뭐 선만 바꿔서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볼 때는 좋은데, 가장 결정적으로 오래 쓰면은 이 핀이 망가져요. 여기가. 그래서 접점이 안 좋아지고요. 접점이 안 좋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IC를 바꿔서 테스트할 때 오동작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잘 동작을 해야 하는 회로가 동작을 안 해요. 예를 들면 5V 신호를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이게 펄스 형태로 이렇게 주는 신호를 줘야 하는 회로인데 얘가 안 줘. 엥 하고 그냥 놀아요.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오동작해요. 왜냐면 핀이 안에서 쇼트나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안 물려요. 핀이 물린 거 제대로 꼽은 것 같은데 안 물리기도 해서 막 선 흔들어 봐야지 동작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골치 아파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험용으로 저전압의 저주파에서 실험용으로 쓰기는 하지만 그닥 비추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 쓰다가 화나갖고, 물론 저도 이거 돈 주고 샀어요. 특히 기판 폭이 이렇게 넓은 거, 얘는 제가 쓴 거보다 좁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거 샀어요. 근데 화나더라고요.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거 못 쓰겠다, 생돈 날렸네, 그래갖고 나중에 그거 알아보니까 선배들 공부했던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브레드보드 빵판이라고 얘기했는데, 브레드 빵이죠, 빵판이라고. 하는데 빵판 쓰지 마, 빵판 안 좋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 빵판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있어서 결국은 안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쓰고요. 결국은 납땜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결국 맞는 기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국에서 맞는 기판 써요. 그래서 맞는 기판에는 학생 때는 가장 많이 썼던 게 패널 기판. 기판도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싸지는 않아요. 이거 막 재산처럼 막 갖고 있었는데, 단면 기판이에요. 단면. 구리는 뒤쪽에 있고, 이쪽은 이제 구리 없는 쪽은 부품을 이쪽에서 꼽고 이쪽에서 납땜을 하는 거죠. 반대편에서. 그렇게 하고, 선도 반드시 없는 쪽에서 꽂아서, 피부 벗겨서 꽂아서 이쪽에서 납땜해서, 부품 두 개는 납으로 좀 납땜해갖고, 납을 좀 많이 묻혀서 납땜해서 해주는 거죠. 이런 거 작업할 때 실납이 너무 얇으면 오래 걸려요. 일단 들어가는 양도 많고 답답해요. 그래서 그때는 두꺼운 거 써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좀 1mm 정도, 1.2mm 이런 납을 많이 쓰고, 아주 얇은 0.4mm, 5mm 실납은 진짜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게 돼요. 일단 이런 거 할 때면 힘들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패널 기판 가장 많이 쓰고요. 익숙해지시면은 패널 기판 말고 일벼슬 양면 기판에서 에폭시 기판인데, 이런 색 녹색으로 된 에폭시 기판들이 있어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쓰게 됩니다. 결국은 당연히 에폭시 기판이 양면이라서 좀 더 비싸요. 그리고 패널 수지가 뭐냐면 요 녹색으로 해서 이제 기판 이런 납땜할 수 있는데 없는 요게 성분이 페놀로 되어 있는 게 페놀 수지고요. 단면 기판. 그다음에 요거는 에폭시 기판이에요. 에폭시 기판도 양면이 있고 단면이 있는데, 에폭시 정도 쓸 정도면은 보통 양면으로 가죠. 기판은 작업하다 보면 단면보다 양면이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양면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하여튼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고요. 대신 양면이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때는 핀 간격이 2.53mm인 거 사셔야 돼요. 핀 간격이 좀 작은 건 안 되고, 대부분 다 이거 2.53mm인데 특이하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4 피치라고 쓰는 간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쓰셔야 하고요. 기판은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실제로 테스팅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